뉴스에서 지식 줍기 퇴근길 사피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명지대 특임 교수 박정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두 분이 원체 이 부동산 건설 쪽으로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 그 사피라이브 구독자분들도 부동산 집값에 대한 고민이 항상 또 많을 수밖에 없는데 또 많은 또 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든든합니다. 아유, 뭐 저도 좋습니다. 우리 저 광수 대표님 오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또 네. 프랑스 동시 통역자시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프랑스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프랑스 동시 통역을 하시는 2002년 월드컵 때 얘기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또 원적이 보르도. 근데 이거 되게 웃겨요. 제가 그 뒤로 결혼을 저 아내가 불문학과 나왔어요. 오. 제가 프랑스하고 인연이 있어. 프랑스 부동산은 좀 어떤가요? 프랑스 부동산 안 좋죠. 안 좋아요. 네, 안 좋죠. 거기가 좀 땅이 넓지 않나요? 유럽에서도 그렇겠죠. 좀 땅이 넓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거기에 요즘 경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프랑스 올림픽이 하잖아요. 네. 그렇네요. 근데 프랑스 올림픽 내년에 엄청 재밌게 해요. 프랑스 올림픽을 재밌게 한다고. 예, 뭐냐면 경기장을 막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존의 뭐 센느강에서 개막 행사하고 예. 선수들이 센느강에 배 타고 들어옵니다. 선수 입장할 때요? 오. 네. 그래서 무료로 센느강 옆에서 강변에서 사람들이 관람하게. 무료로요? 예. 그 원래 메인 스타디움 다 돈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개막식 하는 것만 해도 티켓 비싼데. 그러니까요. 네, 그거 무료 이번에 무료 개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승마 같은 건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야. 와, 대박. 그래서 기존의 문화재와 시설을 경기와 연결해서 지금 극대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친환경 올림픽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관광 올림픽. 그래서 저 돈 벌어갖고 내년 파리 올림픽 보러 가게. 같이 가실래요? 같이 저는 가실래요? 프랑스에 땅을 사신다는. 사피엔스에서 지원해주면 현지. 좋다. 생중계. 그래, 맞아. 그냥 우리 사피엔스랑 같이 PD님이 해야겠다. 지금 끄덕이셨어요. 사피엔스랑 같이 해야겠다. 그럼 프랑스 부동산도 보고. 좋네. 프랑스 임장 저희 갑니다. 장난 아니에요. 2002년에 그 프랑스 월드컵 팀 통역을 맡으셨던 그 인연으로. 그렇죠. 네. 엄청 2024년에 다시 그때는 좀 인사말이라도 연습해서 가시는 걸로. 제가 그건 잘해요. Excuse me? 이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봐요. 네. 불어 좀 하네. 그거예요? Excuse me가 Excuse me예요. 그게 프랑스어예요? 그럼요. 오, 그래요? 비슷해요, 원래. 저도 하나 해요. 위 그게 뭐야? 그렇다는 뜻이 맞죠?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뭐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서 왜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 근데 메시 복구. 됐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고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거 뭐 올림픽 얘기는 아니고요. 네. 뭔 얘기하죠? 오늘 주제가 기준금리 얘기입니다. 금리. 기준금리 이야기인데 사실 근 한 1년 반째 이 물가와 금리라는 이 고통에서 맞아요. 와, 진 눌려있지 않습니까? 물가도 너무 비싸고. 혹시 두 분은 네. 좀 대출 좀 어떻게 많이 쓰고 계세요? 전 없어요. 오, 그래요? 네. 현금 부자? 아니요, 그냥 없어요. 대출이 그냥 없어요. 와. 요즘에 대출 없는 사람 드문데 진짜. 박정호 교수님. 저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사모님. 이게 사실 진행자들도 질문을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더 들어가면 안 돼. 박정호 교수님 괜히 분란 일어나고 울면서 밤에 전화 오고 이대호 네가 계속 물어봐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출 받으시는 분들 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금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준금리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에 한 8번씩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죠. 이사회에서 또 거기도 1년에 8번씩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기준금리가 뭐다?
라고 좀 알려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네. 뭐 제가 그냥 먼저 화두를 던지면 예. 모든 금리를 적용하기 위한 바로미터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네. 근데 이 기준금리는 아주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과 거래를 할 때 초단기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때 적용할 금리 수준을 정하는 일종의 정책금리 이렇게 표현을 학문적으로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하고도 돈 거래를 하는데 그게 하루짜리일 수도 있고 네. 일주일짜리일 수도 있고 그 초단기 금리. 네. 그러니까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은행들은 우리 이제 원가가 어떻게 되니까 우리의 상품이라는 것도 어떻게 그렇죠. 조정해 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있고 시장금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결국에 돈의 가격인데. 그죠. 돈의 가격이라는 건 결국에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중앙은행이 이 가격을 그냥 결정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약간 이율배반적일 수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일종의 상품의 가격을 정해서 나온다.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네. 기준은 우리가 정한다.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중앙은행이 그 연준이라는 게 은행 연합체로 출발하거든요. 네. 은행끼리. 그쵸.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아니고 은행들이 만든 은행들이 서로 그러니까 너무 왜냐면 탐욕적인 사람들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막 압도적인 은행이 야 금리 무조건 올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종의 타협해서 기준을 하나 만들자 이런 의미로 이제 처음에 그렇죠. 만들어진 거죠. 참고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정부 기관도 아니고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특수법인 한국은행도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이죠.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뭐 FRB라고도 하고 더 페드라고도 하는데 근데 여기는 지분을 민간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한 연준의 지분 구조는 또 공개가 되질 않아. 그렇습니다. 이건 되게 미스테리로 남아 있기는 한데. 그렇죠. 그거 그래서 다 누구죠? 그 음모론이 있죠. 그렇죠. 음모론 많죠. 뭐 로스차일드 가문 등등부터 해서 로스차일드, 이스라엘 모건 가문과 모건 맞아요. 근데 유대인 막. 근데 대부분의 나라는 그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기구로 있고, 근데 미국은 금융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연준이라는 곳이 또 기준을 정하고, 네. 그게 미국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렇죠. 우리한테도 다 영향이 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맨날 한국은행 금통위보다 미국 연준 통화정책회의를 막 더 중시하고. 이게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겁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 정하는 그 기준금리라는 건 전 세계 결제 수단인 달러의 가치를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결정이 돼 버리면 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거기에 딸려서 오르는지 떨어지는지가 결국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러니 미국이 달러 가치를 금리를 올려서 너무 올려 버렸네. 그럼 우리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으니 우리 원화 가치를 조금 보전해야겠다. 이런 의사결정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 우리나라 그 한은의 금통위원 회의, 금통위원들도 연준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모니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창용 그 한은 총재께서 대놓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조는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한국의 경제 상황보다 미국 쪽 금리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달러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데 왜냐면 달러로 결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달러가 너무 비싸지면 우리 수입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원자재 같은 거.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 원화는 약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국제유가나 이런 거 가뜩이나 비싼데 우리는 더 높은 환율로 사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신 수입 물가가 싸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강달러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쵸. 안정되고 다른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들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개발해서 막 원자재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점점 심각해요. 네.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네. 그래서 금리도 올려서 물가를 잡기도 하고 강달러 현상으로 물가를 잡기도 하고 일거양득인 거기도 하고 또 세계의 돈이 강달러 현상에 따라서 또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 사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상당히 논란거리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2008년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 미국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산업의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금융회사들이 줄도산을 하기 시작하고 그거는 국가 경제가 정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 어떻게든 유동성 공급해서 소비, 투자, 고용 부양하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국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그 윤전기 돌려서 인쇄한 달러보다 윤전기 돌려서 그 이후 발행한 달러의 양이 근 10배 가까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상식선에서 달러 가치는 급락하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악영향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분 다 그냥 깨갱되고 깨갱했죠.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2008년 전까지 풀린 달러보다 2008년 이후에 풀린 달러가 10배는 많은데 달러는 더 강세야. 네. 그래서 그때 그 학습 효과로 이번 코로나 터지자마자 미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금리 바로 뚝 떨어뜨린 다음에 유동성, 양적 완화까지 해서 유동성을 때려 공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실증적인 증거는 봤지 달러는 다른 나라 화폐와 달러 더 찍어내도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 이런 믿음 아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확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푼 거예요. 달러 네버다이. 네버다예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로 모든 결제에 다 쓰이고 있는 거고 세상 누구나 또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고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달러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어떤 뭐 좀 안정성? 경제 안정성. 그래도 우리나라도 맨날 그 한은에서 매월 발표합니다만은 외환 보유액 엄청 신경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다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고.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떻게 됐었냐면 달러를 10배 찍어서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은 걸 우려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 경제가 그렇게 휘청였으면 다른 나라는 어땠겠어요? 작살났죠. 작살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개도국, 중진국들의 통화 가치가 훨씬 더 급락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많은 나라들은 자국 화폐를 그냥 버려버리고 다들 달러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달러의 위상이 더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달러 가치가 이렇게 급락할 정도로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신흥국의 많은 통화 가치는 더 떨어지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가치는 뿌려도 안 떨어진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요즘 국제경제를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은 중국은 절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거의 이 통화를 바탕으로 얘기해요. 무슨 소리인지 설명드리면 미국은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 뭘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뭘 했냐면 지난 한 50년 가까이 계속 무역수지 적자였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미국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달러로 결제하는 그게 범용 통화가 되려면 미국 밖에 달러가 엄청 많아야 돼요. 그렇죠. 실제 미국 연준에서 인쇄한 달러 중에 60%가 미국 밖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미국 밖에 그 달러가 나간 거냐? 쉽게 말해서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봐서 누가 벌어간 거예요. 근데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봐도 되는 나라예요. 왜? 그렇죠. 어느 나라가 무역을 통해서 얼마만큼 흑자를 봐야 되느냐에 대한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와 식량을 사오는 만큼의 달러는 있어야 돼요. 외환은. 근데 미국은 이 두 개가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거든요. 그 땅 안에 다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꼭 무역수지 흑자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돈을 오히려 적자를 보니까 적자를 봐서 그러면 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야 우리나라 통화가 기축통화가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화폐 가치가 또 올랐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경제학 그냥 이론으로 배웠을 때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니까 오죽하면 하늘이 도와주고 맞아요. 뭐 그냥 또 땅을 팠는데 막 셰일가스가 나와가지고 저 석유가 올리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이번에 궁금해서 또 땅 파봤더니 리튬 맞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야, 무슨 이거. 그냥 리튬도 그냥 얼마만큼 양도 아니고 전 세계 전 세계 최고 최고 매장. 매장. 이 사기캐도 이런 사기캐가 없어. 야, 그러니까 그냥 괜히 천조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땅 파도 흙만. 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 달러 이즈 네버 다이가 되는 거고, 네. 미국 이즈 네버 다이, US 이즈 네버 다이가 되는 거고. 사실 근데 그 기축통화라는 게 되게 신뢰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그 신뢰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도 흔들리지를 않는 거고, 뭐 기준금리 이야기하다 뭐 자연스럽게 달러 이야기로 나오기는 했는데,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고 제로 금리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떨어뜨려도 네. 되는 나라. 되는 나라. 네. 다른 나라들 같았으면 대혼란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미국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전 세계가 고맙습니다 하는 나라. 아니 근데 사실 이런 과중한 미국의 의존도가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줄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줄타기. 미국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도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기로 다가온 거고 그쵸. 그러니까 너무 과중하게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요즘 저는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중국이나 일본에서 미국 국채를 파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게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 금리도 엄청 흔들리잖아요. 최근에 뭐 중국이 또 미국 국채를 좀 많이 줄였다고. 먼저 줄이죠. 뭐 1조 달러가 넘었는데 지금 8천억 달러인가요? 그만큼 예. 막 줄이고 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나라에 과중된 게 미국이 이제 삐끗하면 파장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맞춰져서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약진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 되니까. 근데 뭐 또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기는 한데 달러 자체가 그 스마일 곡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아도 달러로 돈이 빨리 그렇죠. 들어가고 굉장히 큰 위기가 와도 달러는 또 강세고 네. 그리고 달러는 그냥 강세일 수밖에 강세예요. 없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위기가 오면 엔화도 강세어가 돼요. 예. 근데 지금은 완전 안 돼. 완전 망했고 위안화가 사실은 결제 수단으로 좀 되려고 노력하다가 지금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체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뜨는 거 아닙니까? 그 네. 대체제가. 네, 그러니까 혹시나 달러가 무너지면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오면 암호화폐가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대체제가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미국이 암호화폐는 가상통화는 가상자산은 더 규제를 할 것이다. 밟아야죠. 이런 그런 음모론이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키워야겠다. 그렇죠. 중국에서는 또 채굴 또 엄청나게 하니까 네. 전기도 싸고 거의 뭐 어디 뭐 폭포 밑에서도 컴퓨터 돌린다고 하니까 네. 비트코인 채굴 하려고. 그래서 요거는 뭐 음모론으로 좀 더 파생이 되는 이야기인데 다시 또 이제 기준금리로 네. 들어와서 볼게요. 근데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자산의 가치를 좌우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주식, 채권, 부동산. 예. 지금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듯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은 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졌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기준금리랑 뭐 부동산에 뭐 영향 없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왜 기준금리가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현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 가격 현가 할인할 때 그 네. 할인율을 금리로 쓴단 말이죠. 네. 그래서 금리가 높을수록 그럼 할인율이 큰 거니까. 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투자 자산,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뭐냐, 무슨 얘기냐면 투자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용하는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얘기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미국의 부동산이 조금 빠졌다가 영향이 없어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주거용 부동산이 실거주자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영향을 안 미쳐요, 지금. 네. 근데 한국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화되어 있죠. 투자죠. 그래서 금리의 영향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왜 주거용 부동산이 지금 실거주자들이 움직이냐면 서프라임 때문에 너무 집을 못 지었어요. 너무 부족한 거야, 절대수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든지 말든지 어때 쓸 사람은 계속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자산의 금리 영향이 좀 덜하다. 그런데 반대로 투자화되는 자산은 금리가 오르면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영향이 있죠. 근데 한국의 부동산은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금리 상황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데 이게 투자화되어 있느냐 실거주 그 정도가 크냐 할인이 다른 거죠. 그래서 버핏도 최근에 뭐 부동산 개발 업체 투자를 좀 했다고. 네. 미국에 그런 것도. 전 미국에 나무를 사놨어요. 누가요? 저요. 그래요? 네. 미국 나무 투자가 돼요? 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무 그냥 사면 되죠 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작 뗄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사놨냐면 네. 미국은 그러니까 집을 임야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일단 산 이유가 미국은 처음 들어가지고 저도. 미국은 집을 앞으로 많이 지어야 돼요. 예. 집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미국은 다 집을 나무로 짓습니다. 목조 건물이 많죠. 네? 그러면 그 나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겠죠. 중국하고 싸울수록 나무 가격이 오를 거야. 네. 그래서 나무를 제가 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샀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리치. 리치. 나무 리치가 있고. 나무 리치가 있어요? 있어. 부동산 중에서 임야 같은.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광물 얘기하셨잖아. 네. 그래서 제가 그 땅을 갖고 있는 회사에 리치를 산 거예요. 나무 기르는 회사. 근데 미국 땅은요, 한국 땅하고 달라. 우리는 내 땅 밑에서 고려청자 나오면 뺏어가요. 그렇죠. 그 뺏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 그래요? 미국은 안 그래요. 거기는 완전히 그래요? 그 사유재산. 내 땅 밑에서 모든 땅 다 내 거야. 슈엘가스 나와도. 네. 그게 맞는데. 문화재는 아닐 텐데, 그래요? 아니, 문화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우리나라, 내가 아파트 단지 밑에서 원유 나오면 누구 거예요? 국가 가지고. 그래요? 국가 가지고요. 몰랐어요. 네. 근데 미국은 셰일가스 나오든지 아까처럼 니켈 나오면 땅 주인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 토막 퀴즈. 서울에 네. 금을 깔고 있는 아파트 있는 거 아세요? 어디예요? 서울에 금을 깔고 앉아 있는 아파트 있어요. 대박. 이거 또 부동산 전문가들도 모르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황금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마포에. 네? 마포에 황금 아파트라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 밑에 금광이? 황금 금맥이 있대요. 저는 그 역사학자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 위에 아파트를 이미 짓기 시작을 했나? 근데 이제 그 채산성을 따져보잖아요. 네. 근데 금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큰 돈은 안 될 것 같다. 이거 허물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냥 아파트를 그냥 황금 아파트로 짓고 말았다는. 근데 뭐 정밀하게 캐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런 스토리도 있다. 근데 몰랐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세요. 그 땅 위에서는 나무 자라지. 예. 그다음 그 밑에 혹시나 자원 발견하면 그렇네. 어때요? 좋죠. 대박이죠. 그래서 미국의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리츠 회사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무에 투자를 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막 불이 많이 나잖아요. 예. 가슴 아프죠. 네, 근데 그 상업용으로 기르는 나무는 불이 안 나요. 또 그래요? 어떻게요? 오늘 신기한 걸 많이 하네. 방염 처리해 놓는 거예요? 나무 하나하나? 아니요. 상업용으로 기르기 때문에 다 그게 길이 있어. 불이 번지지 않도록. 안 이렇게. 번져. 안 번져. 계획 도시처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게 걷잖아. 중요해요. 이게 대박이다. 불이 번지는 이유가 불이 하면서 계속 번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옆으로 옮겨붙네. 그런데 상업용으로 기르면 다 길도 만들어주고 장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안 나, 상업용으로 기르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산불 문제가 돼가지고 네. 그 침엽수보다 화렵수를 많이 키워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산불이 덜 번진다. 그런 또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 사피라이브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장난 뭐 아니네. 알쓸 신잡 저리 가라네. 그렇네. 아니, 지금 금리 얘기하면서 나무 얘기까지 하고.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나무 가치에 영향을 준다. 맞아요. 근데 이 나무가 진짜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많이 나잖아. 네.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점점. 유실되겠죠, 타서. 뭐. 근데 가보시면 이따만한 나무라고. 뭐가 둘레가, 이따만해. 이 둘레가. 방만하지. 네. 그런 나무 30년, 20년, 30년 된 나무. 대단하죠.
야, 저는 나무 리츠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지. 그 미국에 있는 리츠.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미국에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간에 다시 금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은 우린 금리 얘기를 계속 못하고 있어. 근데 그게 더 재밌어. 아니, 근데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뭐 우리가 뭐 통화정책 결정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금리 결정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아니, 저는 요즘 안타까운 게 은행가도 아니고 금리 얘기하면서 미국 연준 위원들 이름 외우고 있더라고. 맞아요. 그 사람들 코멘트 하나 그거 아니죠. 또 올릴까 언제 왜 그러고 내릴까? 있어? 왜 그러고 있지? 근데 결국은 그게 우리의 자산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그렇긴 미치기 하죠.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계속 최근에 주가도 빠지고 있고. 아니 근데 연준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누가 매파고 누가 비둘기파고 그래야지 매파랑 비둘기파 형님들 싸우면은 좀 비둘기파 이기면 그래도 뭐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또 좋을 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니 저희가 너무 투머치 인포야. 투머치예요. 제가 볼 때 이 한국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근데 왜냐면 항상 그 내 주식의 평가 가치, 우리 집값이 금리는 중요하죠. 떨어지니까. 네, 금리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놈의 고금리가 언제까지 갈 거냐. 계속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연준의 매파 형님들 이름, 비둘기파 형님들 이름 외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계속 그거 보는 거잖아요. 네.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 지금 연준 위원들이 마음이 되게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조바심이. 예, 왜 그런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원래 물가는 가끔 이런 소리 저도 학생들이나 어디 대중 강연 가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교수님,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한지 알겠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금리를 광폭으로 올려버리면 우리 다 죽으라는 겁니까? 물가 좀 천천히 잡으면서 그러니까 금리를 좀 천천히 올리든지 해서 네. 물가 좀 천천히 잡든지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금리를 팍 올려버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네.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물가는 천천히 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중남미 국가의 실제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 번 고물가 기조가 만연해지면 이게 돌릴 수가 없어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건데 어느 특정 한 해나 두 해는 물가가 이상하게 이례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근로자들이 그냥 한두 해 정도는 감내해요. 요즘 왜 이렇게 물가가 올랐어?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게 한 해, 두 해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실제 소득이 너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로자들이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내 실질 소득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물가가 예전같이 안 돌아갈 것 같아. 그러니 내 급여를 광폭으로 벌충해 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이 요구를 해요. 네. 그럼 어느 순간인가 되면 바로 이렇게 한순간 광폭으로 인건비 상승 등의 일이 유발되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순간에 뭐 10% 가까운 인건비를 올려주고 나면 그걸 어디다 전가하겠어요.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투영하겠죠. 또 올리죠. 그럼 그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한순간 그렇게 올라가면 그걸 받다 쓰는 또 다른 회사들의 코스트가 또 올라간 거잖아요. 또 올라가고. 그럼 그 회사들이 그걸 또 전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또 올려요. 인플레. 그렇죠. 이래서 이 만성적인 악순환이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이 일정 타이밍 안에 물가를 못 잡았더니만 그들 국가들이 만성적인 고물가 기조가 고착화됐다라는 게 케이스 스터디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가는 빨리 잡지 않으면 못 잡는 거야. 한 번에 브레이크를 못 잡으면 그렇죠. 그냥 롤러코스터 그냥 가는 때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리를 엄청 올리고 그리고 계속 더 올리고 해서 했는데 그리고 몇 번 유지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지금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월은 잘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경기를 훼손시키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최초의 연준 의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경기 시그널이 나쁘진 않으니까요. 뭐 골디락스 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어떠냐? 9월 달부터 미국 신용카드 여러 결제 내역을 봤더니 드디어 소비가 줄기 시작했어요. 9월부터. 네. 그리고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받았던 재난지원금이나 등등등으로 인해서 그게 고갈됐는지
다시 구직 활동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또 늘어서 일자리 구하러 이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또 올라가기 시작한 예, 거예요. 예, 예. 야, 이거 큰일 났네. 슬슬 경기 시그널이 네거티브하게 바뀌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미국은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건 경기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물가 잡았습니다 하면 그 뒤부터 어떻게 한다? 물가 잡았으니까 네. 다시 금리를 낮추면 돼요. 네. 그러면 다시 경기가 부스트를 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물가를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안 잡혔어 아직. 네. 그래서 11월 달에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금리를 또 올려서라도 무조건 경기 시그널이 더 안 좋기 전에 내가 물가 잡아야겠다라는 기조가 그래서 요즘 뭐 매파적 기조의 발언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 게 동결을 해도 매파적 동결. 그렇죠. 우리 이 물가 못 잡으면 우리 무서운 짓 할 거야. 나 다시 화낸다 이런 엄포를 하면서 구두 개입을 자꾸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당장의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은 물가가 잡히는 것 같은데 1년 뒤에 다시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1년 뒤에 소비할 거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좀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제일 무섭다고. 그럼요. 그 남미 쪽 그 인플레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정말 놀랐는데 아르헨티나 그 물가 상승률이 뭐 100% 막 이렇게 가버리죠. 그럼요. 기준금리 막 90 몇 퍼센트 막 네. 이러고 거기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월급날 월급 전체를 다 써버린대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뭐 한 300만 원 나온다. 그날 300만 원어치 식료품, 생필품을 다 사는 거예요. 네. 왜냐? 다음 날 되면 또 올라요. 물가가 또 오르니까. 음. 다음 달 되면 또 오를 거니까 내가 살 수 있는 한 최대한 사놓자. 이러니까 이게 또 수요를 땡겨오고 가격을 또 높여놓고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끝이 없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적응적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적응적 기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는데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렇게 적응적 기대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한 게 중요한데 지금 미국의 노동자들이 적응적 기대를 하고 지금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저는 최근에 가장 큰 뉴스는 뭐냐면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파업한 거예요. 오. 출발점이에요. 거기 임금 인상을 40%, 요구한 게 40%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임금 올라가면 그 악순환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안 잡히겠죠. 거기 바이든이 같이 가서 시위하던데요? 표 받아야 예, 표밭이 아, 그 형이 왜 그러는 거야, 선거 지금? 시즌. 표 받아야 돼. 그 연세에 거기 나가서 그러니까 같이 그 노동자 피켓 시위에 참여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면서요. 그거 되게 우리나라에 문제가 지금 있어요. 왜냐면 그 자동차 노조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전기차 만들지 마라. 왜냐면 내연기관에서 일자리가 많았는데 그쵸. 전기차 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생산 라인이 짧아지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좀 적게 만들거나 아니면 임금 높여주는 회사한테 IRA 지원금 주잖아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에 영향이 있냐면 한국이 지금 막 미국 가서 엄청 공장 짓고 있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금 높여주지 않으면 보조금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고비용 구조. 그럼 뭐야? 돈은 나가고 보조금 받아? 그리고 근데 반대편에 밑돌 빼서 윗돌 괴라는 거죠. 반대편에 트럼프는요 더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전기차 이제 안 하겠대. 그러니까 전기차 만들는 거지. 기름 써야지. 기름 그럼 써야지. 우리 거기다 다 배터리 공장 만들고 전기차 공장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결론은 미국이 깡패입니다. 뭐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 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 가서 공장을 짓는 거고 반도체며 뭐 전기차, 뭐 배터리며 다 하는 건데 결국은 또 그들 상황에 따라서 또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리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근데 제가 이제 장기로 그려보니까 물가 상승률하고 파업 건수하고 똑같이 나온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업을 많이 할수록 아니 물가가 오를수록 파업을 또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파업 많이 하면 또 그거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떠오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니까 물가가 오르면 파업이 증가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못 살겠다. 실질 임금이 떨어지니까. 못 살겠다. 네.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가 저금리 시대에 저물가 시대를 살았잖아요. 이때 파업이 확 줄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때 명목임금이 오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내 임금이 실제적으로 오르는 것보다 물건값이 비쌀 때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그러니까 그게 그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사실 물가 상승에 기반하고 있고. 그렇죠. 너무 물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저는 어쩌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짜 중요한데 트럼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예전에 폴 보커처럼 막 10% 올려버려. 트럼프가 되면? 네. 그 사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 시절에 의장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바이든 시절에 연임이 됐고 이 형님은 누구 편이야? 양다리. 양다리. 네, 양다리. 현실적 양다리.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물가, 또 물가를 좌우하는 여러 요인들, 또 미국의 금리 계속해서 천수답처럼 우리는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이제 뭐 5.5%로 그 동결은 하고는 있는데 시중 금리는 계속 오릅니다. 네. 맞아요. 미국 국채 금리는 뭐 단기물은 2006년, 뭐 장기물이라도 2007년 이후 최고치. 맞아요. 이 현상은 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국제 파니까. 중국이 지금 급하잖아요. 중국이 국채를 팔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일단 첫 번째 요인이에요.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미국이 본인들이 국채를 발행해야 될 때 중국에 전화 넣어요. 나 국채 발행했어. 좀 사야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재무부 장관이 가기도 하고 상무부 장관이 가기도 가죠. 하고. 예. 그 가는 게 국채 좀 사야겠어 하고 이제 담배 이렇게 끄고 오는 거죠. 하면서 진짜 깡패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줄 수가 없어요. 본인들 내부의 달러가 지금 워낙 품귀 현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쟁여놨다가 대외 채무 이행해야 되는 기업들에게도 빌려주고 본인들도 좀 사와야 될 게 천지고. 왜냐하면 중국의 그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미국을 절대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게 중국은 무조건 무역수지 흑자를 내야지만 국가가 유지돼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해오는 국가이고 중국. 전 세계에서 식량을 제일 많이 수입해오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14억이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사오려면 무조건 달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달러가 있으려면 수출을 해서 흑자를 벌어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다 보니까 수출이 반토막이 났고 본인들이 써야 될 전기 먹어야 될 것들에 나가는 지출에다가 추가적으로 요즘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 전쟁한다고 해서 중국은 그 반도체 전쟁에서 교두보 잡으려고 해외 광구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해외 나름 다른 나라 가가지고 땅 사고 거기 땅 팔려면 그거 다 대금 달러로 결제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써야 될 이유가 더 늘어났어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지금 본인들이 필요한 달러가 부족하니까 국채 팔면서 미국이 겁박을 해도 지금 제가 그 달러가 더 필요해요. 해서 지금 팔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일까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금리가 저는 이게 오르고 안 떨어지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굉장히 좀 건실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니까.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전부 다 투자를 지금 해놨죠. 공실이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 투자를 해놨잖아요. 근데 투자할 때 부동산 투자는 뭐 여러분도 이제 생각하실 게 뭐냐면 수익을 많이 내려면 무조건 레버리지를 일으켜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야 수익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특히 저금리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투자용 부동산들은 전부 다 대출을 엄청나게 끼고 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유지가 됐는데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비용도 증가하고 있죠. 네. 거기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실률이 증가하니까 본질적으로 펀드멘탈도 나빠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미국 상업용 시장에 부동산이 대출된 게 얼마냐면 3,000조 원이에요. 이야. 거기는 천조국은 단위가 달라요. 3천조 원.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내년에요. 5,300억 달러가 만기가 돌아와요. 엄청난 거죠. 내년에 1년 한 해에 우리 돈으로 한 뭐 800조 원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단위가 달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렇게 되면 만기가 돌아와요. 근데 예. 갚아야죠. 네. 갚아야 되는데 보통 안 갚는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롤오버 해요.
그러니까 롤오버라는 거는 이제 만기 연장. 내가 이자만 낼게 만기는 연장해줘. 그렇죠. 근데 예.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빌딩을 사는데 1,000억을 샀는데 500억은 대출 받았고 500억은 뭡니까? 에쿼티잖아요.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여서 산 거제요. 네. 근데 밑에 거는 어쨌든 금리가 높아져서 만기 연장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공실률이 증가하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만기가 들어오면서 내 돈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내년부터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팔아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역전세난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그거? 근데 그 파는 자산을 대출 안 해줄 거라고. 그럼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그래? 그 투자자들은 돈 달라고 해? 매물은 나와? 이게 약간 만만치 않다 이거. 제가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2024년도에 네.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봐요. 내년에.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2024년 그럼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은 거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다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다 이제 전원 거의 출근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출근을 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맞아요. 그냥 비대면 근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일단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인식이 달라진 거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상업용 부동산이 막 좋아질 가능성은 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그 기금운용본부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전체 수요가 준 거는 사실인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공실률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변두리거나 약간 어중뛴 것들은 공실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런데 핵심 지역은 공실률이 없어. 그래서 국민연금 운용본부에서도 해외 부동산 투자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투자가 잘못돼서 문제가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네. 그것들의 물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약간 교외 지역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핫플레이스가 아닌 지역들은 지금 문제가 됐는데 핫플레이스는 공실이 없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게 하나의 큰 흐름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이럴 때 옥석 안 가려지고 싸게 매물로 나온 걸 줍줍하려고 본인은 이 부동산 개발 쪽에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부익부 빈익빈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뉴욕에 출장 갔는데 예. 그 뉴욕에서 역사가 있는 더 뉴요커라는 호텔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역사적인 호텔이고 유명한 호텔인데 1970년대 후반 오일 쇼크 때 그 빌딩이 폭락했을 때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야. 오? 그때 당시에 글로벌 투자자인 거지. 1970년대요? 70년대 후반 오일 쇼크 왔어요. 누구지? 2차 오일 쇼크 때. 네. 그때 막 뉴욕의 부동산들이 폭락했잖아요. 그때 그 뉴욕 호텔을 산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시는 분이세요? 개인적으로? 아니 뭐 유명한 분인가요? 유명한 분이죠. 그럼 이름을 한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그 기업이 정치적인 뭐 그런 건가? 기업이 산 거 아니고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뭐냐면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부동산이 그렇게 떨어지면 사실 사야 된다. 산다. 왜요? 현금 부자들. 왜요? 왜 왜냐면 부동산 다른 자산하고 다르게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돼요. 주식은 떨어지면 한도 없이 빠진다고요. 네. 그런 거 있죠. 근데 부동산은 떨어지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온다. 근데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사실 한없이 떨어지지는 않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면은 그 배당 가치가 반비례해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안전마진이 생기죠. 또 부동산도 사용 가치라는 게 있고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다르게 또 볼 수 있는데 근데 상업용 부동산도 언젠가는 사용 가치가 부각되는 가격이 있을 텐데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우리가 가보질 않았어요. 가보지 않았죠. 그래서 좀 두려운 거죠. 네. 아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시는 게 네. 기준금리는 과연 이제 자산 가치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자산에 얼마나 또 영향을 주는가도 봐야 되는데 아까 뭐 잠깐 배당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나무 리츠에도 투자를 하셨다고 하고 최근에 리츠 가격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부동산 가격이 빠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전문 회사들
상장시켜 놓은 리츠들도 엄청 빠졌더라고요. 근데 실물 부동산은 시장이 안 좋다고 바로 빠지지 않아요.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리츠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그걸 바로바로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빠진 거야. 그 한 2년치를 미리 반영했어요.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리츠는 엄청 빠졌다가 한 30-40% 회복했어. 이미. 그건 뭐 제가 신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실물 부동산은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이 한 번에 확 일어나겠지만 유동성이 먼저 반영되는 건 뭔가 변화가 좀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뭘 여쭤보려고 했냐면 사실 이게 리츠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공모를 하는 거예요. 기업이 상장할 때 공모자금 유치하듯이 그 돈을 가지고 빌딩을 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암동 와가지고 CJE는 뭐 빌딩 좋네. 우리 이거 사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을 그 리츠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일종의 배당금 개념인데. 네.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리츠조차도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거 수익성 떨어지겠어요. 그 이자 부담 커지겠어요 하면서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약속을 하면서 상장을 한 게 한 5-6%대의 배당률이지 않습니까? 시가 배당률. 근데 이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10,000원 기준으로 5%였는데 요즘에 한 7,000원 정도 되는 리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대하고 있는 배당률은 또 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7% 이렇게. 그럼 이때는 과연 투자 메리트가 생기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히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배당 수익률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안 올랐어요. 왜? 이자 비용이 올랐거든. 그렇죠. 비용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 리츠도 일종의 금융회사 마찬가지니까 이자 비용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 주주들에게 돌려줄 돈은 적어질 거야. 네. 이러면서 그냥 같이 주저앉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금리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 오르겠죠. 그렇죠. 저는 그거 보고 있거든요. 보고, 네. 내 눈으로. 내일은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내 눈으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그 리츠가 특히 리츠가 좋은 게 핵심 자산 편입이 많아요. 그죠. 알짜. 그러니까 상장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제 맨하탄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약간 쩌리 같은 부동산 갖고 있으면 그 그럼요. 리츠는 상장할 때도 주목을 못 받아서 그래서 핵심 그렇죠. 핵심 자산들을 넣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기준금리가 이제 내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또 튀어오를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 좋죠. 맞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그런 배당 상품들이 또 주목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블로 주목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산 가치도 오르고 그리고 또 주목받으니까 투자자들이 몰리니까 배당 메리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찍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야 되는지. 그러면 이게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게 투자 자산 어떻게 다 그냥 뭐 속된 말로 존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언젠가는 달도 차면 기운다라고 금리는 언젠간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텨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은 좀 다르지만 주식 투자는 저 주식도 하니까, 그러니까 주식도 분석하니까 주식은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돈을 무조건 벌 수 있는 시장이 오거든요. 한 번은 온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와요. 예를 들어서 모든 주가가 대부분 오르는 시장이 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막 하고 어려울 때도 가서 돈 벌어야지 사실 이거보다 그런 시장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올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약간 어떤 경기도 순환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경기도 사이클이 있고 돌고 돈다. 그렇죠. 근데 항상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사고를 종말론적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렇게 끝날 것 같아. 아까 뭐 적응적 기대 뭐 이야기도 해주신 것처럼 고금리 시장 계속될 것 같아. 다 죽을 것 같아. 다 팔아버려야지.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서 지져버리는 거고 속된 말로. 근데 언젠가는 다시 온다. 존버하자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버라는 거는 제가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갖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급하지 않고 갖지 않고 기다려도 된다. 우리 이광수 대표님처럼 빚이 없으면. 그지 약간. 저도 공식적으로 없다니까요. 근데 그 빚이 때문에 뭐 카드빚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카드빚?
박종원 교수님은 네. 약간 어떤 그 자산, 투자 자산 네. 측면에서 좀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사실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 대가의 판단이 어떤 흐름으로 했는지를 설명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지금 그 급매물로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예. 지금은 고금리라는 걸 다 인정하잖아요. 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이 고금리니까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금리 떨어지잖아요. 그럼 금리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레버리지 껴가지고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나 여력이 더 좋아졌을 때, 야, 우리도 부동산 좀 사보자 라고 하는 타이밍이 또 오겠죠. 그러니까 아까 워렌 버핏처럼 자기 자본 여력도 있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타이밍이 지금 고금리라는 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조만간 저금리가 오네. 거꾸로. 저금리가 오면 사람들이 이제 레버리지 돌려서 부동산 투자하고 또 적극적인 투자 활동하는 그 타이밍이 오잖아.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내가 사놓고 있으면 되겠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사실 그 고금리 상황에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돈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떨어진 거고, 근데 거꾸로 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 고금리 상황만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국가 단위로 우리가 한번 대놓고 당해서 후회했던 적이 2번 있었잖아요.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상업용 빌딩들 모두 싸졌을 때 외국의 론스타부터 해서 다 와서 완전 돈잔치하고 갔잖아요. 이 나라 박일 세일 중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또 싱가포르 국부펀드나 이런 데 와가지고 또 싸 걷어서 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략을 지금 워렌 버핏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으로 이제 반응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에 가장 가슴 아프냐면, 배부른 사람은요, 딴 생각을 해요. 근데 배고픈 사람은 무슨 생각합니까? 밥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가슴 아파요. 근데 저는 배고파도 딴 생각 해야 된다. 명언이네요. 그게 배를 오히려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고프다고 밥 먹을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그 기대하고도 똑같은 얘기예요. 배부르면요,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산이 있으면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자산이 없으면요, 현재만 주목해요. 현재 가격이 떨어진 게 주목하고 현재 가격이 오른 것만 주목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자산이 없으신 분들이 포모 현상이라든지 그렇죠. 더 몸이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끌을 하고 그러니까 현상만 보는 거예요. 전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배불러야 전망하는 게 되게 서글픈 거죠. 이거를 굉장히 학술적으로 규명해서 거의 노벨상을 다음번에 받을지 다다음번에 받을지 지금 대기자에 있는 사람이 계세요. 네네. 멀다이선 교수라고 하버드대학교 교수인데 인도인이라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분 네네. 그 이름을. 근데 이분이 터널링 효과라고 말을 하는데 이분은 행동경제학자예요. 근데 이 행동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디서 임상실험을 많이 하냐면 인도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인도에서 실제 돈을 지불해서 행태를 보기가, 인도는 국민소득이 낮으니까 싸니까 실험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렇죠. 근데 인도에서 어느 시골 마을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불과 2달 차이에 IQ 검사와 같은 지능 검사에서 현격한 차이가 일어나는 일을 발견했어요. 동일한 사람인데. 2달 사이에 IQ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2달 전에는 IQ가 140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2달 만에 IQ가 110으로 바뀐 거예요. 바보가 돼요? 그 집단 전체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집단이 하고 있는 업이 농업인데, 이 농업은 특성상 수확하기 바로 직전이 경제적으로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수확한 걸로 이미 다 쓰고 하고 이제 막판에 한두 달은 돈 모자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아직 수확하려면 한 2-3달 남았는데 큰일 났네 하면서 급전이 필요하니까 돈을 구해요. 그런데 그때 돈을 구하는 사람들 행태를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저금리나 저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루트와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리대금업에 자꾸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부족해질 그 시점에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구하지? 그것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치 터널 안에서 앞만 이렇게만 보는 그 효과와 똑같다라는 걸 IQ 검사와 같은 지능 검사와 그 사람들의 재무적인 상황이 2달 만에 바뀌는 거랑 비교해서 발표한 하버드대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수학하고 나면 드디어 돈을 왕창 벌잖아요. 빚 갚을 거 갚고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쾌적한 상황이 되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지능 검사를 했는데 IQ가 오르는 거야. 올라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궁핍한 사람은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 그 생각만 한다는 그게 딱 지금 이론적으로 완전히 규명이 되어 있어요. 네. 아니 저 이미 알았는데 전 상 안 주는 거예요? 모든 노벨상은 수학으로 해야 합니다. 저 아주 오래전에 알았는데. 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배고픈 상황, 즉 네. 쪼들리는 상황이 되면 네. 판단력이 흐려진다. 흐려져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그 우리가 학자분들이 행동 경제를 계속 연구하시는 이유가 네. 이걸 알고 써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이광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고프더라도 배부른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피엔스 많이 보셔야 합창을 돼요. 해주셔서. 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맞아요. 사피 라이브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가끔 내가- 옆으로 새서 그렇지. 내가 갖고 있는 거 말고 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투머치 정보 중요하지 않고 사실 이 생각의 전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느냐. 지금 이광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를 오늘 부동산 대표 우리나라 셀럽분이 오셨으니까 부동산을 말씀드리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요. 상가 주택을 살지 아파트를 살지 뭘 살지 지금은 고민 안 해요. 그럼 큰일 납니다. 정작 그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준비를 해놔야죠. 그럼 지금 내가 돈이 1억밖에 없어도 10억 생기면 난 지금은 어디다 넣고 어디다 넣을 거야를 지금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내년도 경제 상황이 달라질 때 해보고 이걸 미리 해놔야 돼요. 그래서요, 이거 삶의 자세도 똑같은데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냐면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거. 근데 사람들은 중요하고 긴급한 거에 반응하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긴급한 거에 반응해. 근데 정작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거는 답을 안 찾고 그냥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재테크든 투자든 삶에든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뭐가 그럴 것 같습니까?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거? 대표적으로?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거. 않은 거. 이런 거 있죠. 아빠 놀아줘. 이거 긴급해요? 근데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나중에 놀아줄게. 제가 엄청 자주 하는 말인데. 근데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맞아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근데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기준금리 얘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는 걸로. 그렇구나. 아니 근데 왜냐면 진짜 그 사피라이브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듣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요. 사실 이런 거를 저희가 미리 다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무 즉흥적으로 준비 안 나옵니다. 했어요. 즉흥적으로 나옵니다.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것들에 관심을 두자. 그리고 아까 배고픈 상황에서도 배부른 사람처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피 라이브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그게 이유가? 아니라요. 아무도 안 받아줘? 아니 저 좋은 제안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네네네. 사피엔스 스튜디오는 구독자 188만이나 되는 큰 채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채널에서 이제 라이브까지 시작해서 이게 뭐 300만 400만 되는 방법론 중에 네네네네.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요 사피엔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지금 고민을 미뤘던 이슈를 딥하게 파주세요. 너무 그게 좋다. 뭐냐면 너무 좋다. 은퇴 설계예요.
맞아요. 지금 당장은 나한테 급한 게 아닌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도 은퇴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답을 안 가르쳐 줘요. 우리 사피 스튜디오의 우리 대호 기자님이 은퇴 설계 이쪽에 모든 컨텐츠를 저희가 다 커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대박 납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체감을 절실하게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와이스트릿에서도 네. 은퇴에 관련된 노후 준비 콘텐츠를 여러 번 했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구독 이거 뭡니까 이거 조회수 상위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 관련된 게. 근데 그 연령대별 분석을 해보잖아요. 네. 대부분 어떤 연령대 보시지 않아요? 어떤 때요? 장년층이 보세요. 이미 근데 그분들은 후회를 하면서 그렇지. 긴급하게 내가 긴급한 맞아요. 거지. 그분들한테 긴급한 이게 거야. 긴급하고 중요한 거라서 봤구나.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긴급하고 후회하면서 보시는데 정작 그 콘텐츠 봐야 되는 사람은 사람들은 20대, 30대란 말이에요. 40대 도. 20대, 30대는 안 봐요. 안 보네. 아무리 노후 준비하다, 그 중요하다, 연금 상품 준비해야 된다, 3층 연금 준비해야 된다 해도 젊은 사람들 안 봐요. 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지 않으니까. 근데 와, 너무 와닿는다. 저는 지금 은퇴 설계 모든 컨텐츠들의 그 뭐랄까 홍보가 잘못돼 있다. 그래? 어떡해요? 어떻게 아니 됩니까? 말 자체도 연금 은퇴 막 네. 이러니까 그걸 누가 보고 싶어? 부정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 은퇴 설계의 전체 그림을 스노우 에펙트라고 하는 거야. 네. 지금 굴리면 나중에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야. 그런 순간 개념이 달라지잖아. 근데 너무 부정적이야. 그러네. 은퇴했을 때 이거 조금씩 받으면서 살아. 이거 부정적이에요, 아니에요? 거의 저는 지금 김경일 교수님 오신 줄 알았어. 그래서 긍정적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컨텐츠 만들 때도 호모사피엔스 아니 뭐죠? 그 유발하라니. 유발하라니. 거기 솔직히 그거 따온 거 아닙니까 여기? 예?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도 그 앵글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때 중요하다고 하면 이걸 통해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야지. 프레임이 연금, 은퇴 막 이러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렇네. 20대가 20대가 왜 벌써 은퇴를 생각해요? 아니면 사피 라이브 코너 중에 하나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이걸로 하시는 거지. 너무 그럼 좋아. 사람들이 뭐지?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하는 맞아요. 거야. 아니 근데 이건 근데 쓸 때 돈 줘야 된다? 예? 여기서 노벨상을 달라고 하질 않나. 돈을 달라고 하질 않나. 뭐 하나 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네. 아니 근데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은퇴할 때쯤이면 이제 401k라는 거 이제 받으면서 네, 엄청 맞아. 좋죠. 뭐 속된 말로 이제 연금 부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걸로는 부족하고 노후 준비를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으면 요즘에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것 중에 배당으로 노후에 월 300을 받는다? 월 300 어떻게 받아요? 저 좀 알려줘요. 좀 많이 넣어놓으면 돼요. 받을 수 있어. 저거는 아니 100억 넣었어? 그러니까 월 300을 받는 몇몇 분들 이제 자명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무원 연금이나 그렇죠. 사학연금 그렇지, 같은 거를 그렇지. 거의 한 30년 전에 들어 놓으셔서 맞아요. 한 10년 전쯤에 은퇴하신 분들은 월 300 받으세요. 군인연금. 군인연금도 마찬가지고 군인 대령 이상하면 그렇게 된다. 그 정도가 되죠. 그러면은 배당으로 월 300을 받으려면은 이거를 이제 그 역산을 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를 몇 % 정도의 이 그 배당률을 받는 거에 투자를 했을 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월 300 받는 게. 우리 언제 끝나요? 그러게. 그런 10시간 넘었네. 아까 네.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배고픈 사람이 네. 배부른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 매우 배고파서 지금. 딴 생각이 안 나네. 약간 그러면은 우리가 금리 얘기 나왔고 네. 노후 얘기 나왔으니까 네. 이 두 가지만 딱 매칭을 하고 끝을 내죠. 네. 고금리 상황에서 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이 노후를 또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준비 차원에서 그 이야기 좀 한 번씩 해주시고 마무리해 볼까요? 그러면? 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저금리 기조에서 계속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 저금리 기조 속에서의 재테크 또 경제 마인드가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계속돼서 저금리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시국이 점점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성적인 고금리에 맞는 재테크 마인드 또는 투자 마인드 등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우리가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요즘 은퇴하시는 이제 학교 선배님들, 교수님들 중에서 정년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특히 공대 교수님들이 제 방에 오세요. 야, 박 교수, 한두 개 물어보고 갈게.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자, 생각해봐. 요즘은 고금리라서 하여튼 어디다 오래 묶어두면 5% 이자도 줘. 네. 그러면 10억을 묶어놨다. 그러면 연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네. 네. 10억이면 연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뭐 그래도 나도 열심히 살았고 이제 정년될 때 되니까 당연히 2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 그러면 그 20억을 만약에 내가 이 아파트가 아니라 교외 지역에 어딘가 한적한데 2, 3억짜리 전원주택 같은 데 살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똑같이 5% 이자로 묶어놓는다고 하면 내가 연간 받는 돈이 억이거든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 1억인데, 그러면 내가 그 1억이면 웬만한 4성급 호텔에 장기 렌트로 1년 동안 살아도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돈인데. 왜냐하면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순간 코스트로 관리비도 들어가고 전기료도 들어가고 내가 직접 내는 돈까지 따지면 실제 웬만한 준스위트 아파트, 호텔 룸 빌려서 장기 렌트하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이 부동산 가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계층이 생겨요. 네. 그잖아요. 고금리 때는. 네. 그래서 이제 고금리에 맞는 우리가 이해도 그리고 대응력 이런 거를 슬슬 고민할 때다. 네. 이광수 대표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다는 걸 이제 너무 잘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이걸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투자에서나 어쨌든 우리가 자산을 운영할 때는 가장 리스크한 건 사실 불확실성이거든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불확실하고 이 방향성을 모를 때는 영화를 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최근 아니고 좀 된 영화 중에 겨울왕국 2. 난 뭔가 그 월스트리트 뭐 이런 뭐 영화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겨울왕국. 예, 거기서 네. 그 주제가 중에 이게 나와요. Into the Unknown. 아. 불확실성으로 갈 때. 근데 그 다음 노래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려줘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 노래가 뭐냐면 Next to the Right Thing이에요. 불확실할 때는 옳은 일을 하래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 완전 철학적인. 아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앞으로 여러분 좋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나무에 투자한 이유예요. 막 ESG 이런 느낌으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금리 때는 뭐냐면 실체도 없고 막 뜬구름 잡는 거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냐, 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즉 배당이나 매년 안정적인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방이 중요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불확실성 세대는 안전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좋은 일 하시고 좋은 데 투자하시고.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광수 대표님이 명언을 많이 남겨주시네요. 이 명언은 겨울왕국2에서 겨울왕국2를 다시 보면서 이게 이렇게 철학적인 내용이었구나. 저학교 엄청 철학적이죠. 저는 아까 그 두 번째 노래에서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예상을 분명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좀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다양화 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들으실 테니까 자산을 좀 쌓아놓은 다음에는 그게 금융 투자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 평생 직장 이런 개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잡러, 프로 엔잡러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듯이 한 가지 직업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은 한정돼 있다라도 물론 물리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뛸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온 오프라인으로 나를 좀 이중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해보고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 셀럽이 되려는 친구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거 되게 건전하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누구 사기만 치지 않으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능력을 여러 방면으로 뻗쳐놓는 거죠. 야, 그리고 왜냐하면 진짜 잘하는 분들은 블로그 열심히 해서 이른바 슈퍼개미들한테 연락을 먼저 받아요.
같이 보자. 자네 열심히 하는 친구 같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의 바운더리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득이 또 생겼을 때는 금융 투자도 많이 열심히 배우면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그게 나중에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다양화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아니, 이 유튜브가 이렇게 경건한 수준의 유튜브라니. 유튜브가 좋은 겁니다. 사피라이브가 이렇게 진짜. 이거는 다 준비가 되지 않은. 그렇죠. 예, 겨울왕국 2도 저도 듣고 놀랐습니다. 저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그리고 명지대 특임 교수 박종호 교수님 그리고 저는 와이스트릿 이대호 편집자 이렇게 3명이 함께했고요. 많이 얻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자화자찬을 해서 그런데 제가 오늘 메모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가져가서 보통 메모 안 하시던데. 저요 낙서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데 오늘은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또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많이 또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화수목 그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퇴근길은 항상 사피라이브와 함께 퇴근길 뉴스에서 지식 줍기 사피라이브 오늘은 또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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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